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네. 오늘 알아볼 것은 괴담이나 도시전설이 아니고요. 바로 동화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겨 보고 즐겨 들었던 그런 동화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 건데요. 일반적인 동화 말고 약간 으스스한 부분들이 숨어있는 그런 동화들을 읽어드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계 명작 동화를 읽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전래 동화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는 어떤 으스스한 부분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첫 번째 동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돌부처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한국의 전래 동화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함경남도 정평군의 광포의 지명 유래담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부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성격이 고약하고 인색했는데요. 반면 죽은 아들과 과부였던 며느리는 타고난 성품이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의 집에 한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거지는 실례합니다. 제가 먼 길을 와서 배가 고픈데 죄송합니다만 먹을 것을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신지요? 라고 부탁했으나 부자와 아내는 채, 어림없는 소리. 우리에게 뭘 받고자 하면 무조건 피를 본다는 걸 모르냐? 여봐라, 당장 저 거지를 흠씬 패주거라. 라고 외쳤다. 하인들이 당황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는 중에 부자 부부가 거지에게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려 했다. 이때 며느리가 이를 보고 당황하며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잠시만요. 이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그러시는 거세요? 라고 당황해하며 달려와 두 부부를 말렸다. 며느리는 거지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마련한 음식을 조금 드릴 테니까 너무 언짢아 하지 마세요. 저희 시부모님이 말이 조금 험하신 것뿐이랍니다. 라고 사과하며 약간의 돈과 음식을 거지의 보따리에 넣어주었다. 며느리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한 거지는 이에 고마워하며 정말 감사합니다. 보답으로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리지요. 내일부터 마을 뒷산에 있는 돌부처상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돌부처가 피눈물을 흘린다면 그때는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바로 마을을 떠나서 높은 산으로 가도록 하세요. 단 산에 다 오를 때까지 뒤를 돌아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충고했다. 며느리는 거지의 이 말을 새겨듣고 도망갈 때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챙긴 뒤 매일같이 뒷산의 돌부처를 확인하러 다녔다. 이런 행동에 부자 부부와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야박하고 악독한 사람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며느리의 이 행동은 이해하기는커녕 얕잡아보고 고가워하며 놀리기에 바빴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어떻게든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나 돌부처를 매일 확인했는데 어느 날 돌부처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마을 사람들에게 "아이, 모두들 어서 산으로 피하세요. 곧 큰일이 닥칠 것입니다." 라고 외쳤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듣지 않고 며느리를 비웃었는데 사실은 마을 사람들 중 한 노처녀가 며느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몰래 돌부처 상의 눈에 붉은 염료를 칠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만든 것이었다. 이를 모르는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시부모에게도 알려주려 했지만 그들도 비웃기만 하자 결국 준비한 물건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산으로 달아났다. 거지의 말에 따라 한참을 달려 산 꼭대기에 오른 며느리는 숨을 몰아쉬던 도중에 전에 만났던 거지를 만나게 되었다. 거지가 제 말을 잘 새겨 들으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기뻐하자 며느리는 아니에요. 선생님의 해안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라고 고마워했다. 이어서 며느리가 그런데 마을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거지는 실은 이 마을이 야박하고 악독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언젠가 천신들이 마을을 없애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신 가족만이 착한 마음을 가져서 당신을 살리라고 명했기 때문에 제가 사자로서 여기에 왔던 것이었습니다. 라고 진실을 밝혀주었다.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니 마을은 흔적도 없었고 큰 호수가 있었다. 거지는 이제 더 이상은 마을에 미련이 없을 것이니 다른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하십시오. 라고 축복의 말을 마친 뒤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뒤 며느리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마을에서 지내다가 그곳에서 착한 청년을 만나서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며느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혹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권선징악의 동화처럼 보인다. 그죠? 평상시에 남을 돕길 좋아하고 사소한 것들도 놓치지 않았던 그런 성품이 결국은 살리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한 마을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린 거야. 그 마을 사람들이 인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천신이 노해서 마을을 없애버리기로 한 거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사필귀정의 이야기처럼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동화였습니다. 예. 밑에 조금 더 내용이 적혀 있어서 이것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여담 첫 번째, 판본에 따라서 배드엔딩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의 앞까지는 동일하지만 며느리가 뒷산으로 대피하던 도중 의문의 소리를 듣고 놀라서 거지의 경고를 잊고 산 중턱까지 오르다가 뒤를 돌아보게 됐을 때 갑자기 돌로 변해버렸다는 결말도 있다. 이는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다.
다음 두 번째, 판본에 따라 거지가 아니라 스님인 경우가 있으며 부자가 스님의 바리에 쇠똥을 넣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며느리가 그 광경을 보고 몰래 쫓아가서 그 사실을 밝히고 대신 쌀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홍수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기겁하며 도망치지만 그대로 전부 익사했고, 이에 주인공이 홍수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에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사람들은 가축들과 함께 전부 떠내려갔다는 버전도 존재한다. 장자천 설화 혹은 광포전설과 같은 이런 함몰 설화는 동아시아에 적지 않게 전해져 내려온다. 중국 전한시대의 문헌이었던 수리기의 역양호 전설이나 일본의 포도전설 같은 설화와 같은 맥락의 한국 버전 설화인 셈이다. 판본에 따라서 주인공이 마을에 사는 주모나 혹은 가난한 장로 혹은 노파 또는 주막을 운영하는 노인 부부인 경우도 있으며,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경고가 삭제된 경우도 있다. 판본에 따라서는 주인공의 자식이 등장해서 조력자로서 주인공을 도와주기도 한다. 라고 하는 여담이 있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이야기다 보니까 이런저런 살이 붙거나 혹은 살이 빠지거나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뭐가 됐든 두 가지가 좀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담에 적혀있던 소돔과 고모라, 이 이야기랑 유사하다는 건데 조금만 읽어볼게요. 뭐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쿠란 알 아흐라프에 등장하는 죄악의 도시입니다. 대개는 소돔과 고모라를 한데 엮어서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도덕이 사라지고 부패한 막장 행각이 넘치는 광경을 흔히 소돔과 고모라 같다 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잘은 모르는데 옛날에 성경 읽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창세기에 나오는데 여기에 아마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게 되거든. 근데 거기가 이제 완전 개차반 난 동네인 거야. 그래서 다시 롯을 꺼내오는 그런 게 창세기에 나와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독교인은 아니다 보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소돔 땅에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유일하게 착한 사람이었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머지는 정말 뭐 개차반 뭐 날라리들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롯한테 경고를 하는 거야. 너네가 살고 있는 이 소돔 땅을 내일 하나님께서 징벌을 처할 거다. 뭔지는 내가 안 알려줄 건데 뭐가 됐든 나를 믿고 너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오늘 밤에 이 땅을 떠나라. 뭐 이런 식의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영문도 모르겠지만 일단 천사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가족들이 다 이제 마을을 떠나거든. 그랬더니 다음날에 이제 해가 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에다가 유황이라든지 어떤 운석 같은 걸 떨어뜨려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 마을을. 근데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뒤돌아본 롯의 아내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 그 이야기랑 매우 유사해 보인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랑 비슷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아마 모티프를 얻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아주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권선징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땅들에 비해서 움푹 파여있는 지형이거나 혹은 이상하게 우물물이 되게 높은 지역이 있거나 하면은 거기에다 서사를 붙이기가 참 좋은 내용이잖아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내용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로 재밌는 포인트고, 다음 두 번째로 재미있는 포인트는
왜 이런 식의 이야기들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항상 껴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지 않아? 이거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이런 데서 항상 등장하거든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근데 그런 경고가 전래동화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라고 하는 게.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구문이 왜 포함되어 있을까를 떠올려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야기 자체에 스펙타클을 넣기 위해서인 것 같아. 그냥 순순히 내용이 진행되면 재미가 없잖아. 중간에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도구를 넣으면 이야기가 되게 입체적으로 바뀌잖아요. 뒤를 보고 싶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고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뇌는 부정적인 단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긍정형만 기억한단 말이야. 그래서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라 라는 말을 들으면 코끼리가 자동적으로 떠오른다 라고 하는 그 뇌과학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뒤를 돌아보고 싶게끔 되는 거야,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딜레마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스펜스가 발생한다. 그게 두 번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그냥 하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뒤를 돌아보는 물리적인 행위일 수도 있지만 관념적으로 보자면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 안에 갇혀 있지 말라는 의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 뒤를 돌아본다는 게 지나온 과거를 내가 떠올려 보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지내온 것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과거를 빨리 잊고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그 총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이 이야기의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뇌과학자도 아니고 영화평론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괴담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진지하게 받지는 마시고 그냥 그렇게 저는 봤다라는 그런 해석까지도 좀 곁들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네임드예요. 예, 바로 콩쥐팥쥐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전래 동화 중의 하나이자 동양의 신데렐라형 스토리입니다. 덤으로 권선징악의 이야기까지 담아있는 인생 역전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화와 달리 고전으로 보자면 마냥 부럽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보통 동화를 보면 어린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기승전결, 특히 결말이 아기자기하게 각색되어 있지만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오리지널 고전 문학으로 보면 차마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잔혹한 부분들이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줄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중엽 전라도 전주성 서문 박 30리에 최만춘이라고 하는 이름의 퇴직한 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로 조씨 부인을 두었으나 몇 년간 자식이 없어서 근심하던 끝에 명산대찰에 가서 불공을 들였고요. 뒤늦게 딸을 얻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콩쥐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조씨 부인은 콩쥐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결국 아비였던 최만춘이 딸을 직접 업고 다니면서 이웃집에 젖동량을 다니는 등 홀로 콩쥐를 키우게 됐고요. 콩쥐도 건강하게 자라서 두 부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콩쥐가 14살이 되던 해, 최만춘은 배씨라고 하는 과부의 여인을 후처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씨에게는 이미 전 남편의 딸이었던 팥쥐가 있었는데요.
이 배씨 모녀는 성격이 매우 개차반이었던지라 콩쥐네 한 식구가 된 이후로부터 부녀 사이를 이간질해서 최만춘이 콩쥐를 미워하고 구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배씨는 콩쥐를 구박하면서 콩쥐에게 산비탈 자갈밭에 김을 매라고 하면서 나무 호미를 주거나 혹은 구멍난 큰 장독에 물 채우기 등등 사실상 불가능한 일들을 시키는데요. 이때마다 소와 두꺼비가 각각 밭을 대신 갈아주거나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장독에 구멍을 막아서 콩쥐를 도와주면서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게 됩니다. 몇 년 뒤 콩쥐네 외갓집 조씨 가문에서 큰 잔치가 열려 외삼촌 내외가 콩쥐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콩쥐는 아름다운 비단옷과 꽃신을 신고 외갓집에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콩쥐가 강을 건너던 도중에 뒤따라오던 감사 행차에 놀라서 실수로 꽃신 한 짝을 시냇물 속에 빠뜨려 버리고 맙니다. 이 꽃신을 본 감사는 나중에 신발의 주인을 찾아줄 생각으로 이를 주워서 간직하게 됩니다. 이후 외갓집 잔치 도중에 관가의 사람들이 꽃신 한 짝을 들고 와서 이 꽃신이 누구의 것인지 찾는데 배씨 부인과 팥쥐가 서로가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서로 그 꽃신을 신으려다가 발이 너무 커서 맞지 않아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요. 콩쥐는 그때까지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왔던 어떤 노부인이 콩쥐의 발에 신발이 한 짝 없는 것을 눈치채서 그 신발이 콩쥐의 것이라고 말해주고 그제서야 콩쥐가 낯을 붉히면서 신을 신어보았는데 역시나 딱 맞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콩쥐는 그 감사와 함께 눈이 맞아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동용 동화에서는 보통 이 부분에서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콩쥐 팥쥐의 원전에서는 이후의 이야기가 더 이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뒷이야기입니다. 인생 역전한 콩쥐를 여전히 열등감에 고깝게 여기고 있던 팥쥐 그리고 배씨 부인은 고약한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팥쥐가 콩쥐네 집에 놀러가서 자신이 옛날에 못되게 굴었던 일을 콩쥐에게 사과하자 마음씨 착한 콩쥐는 그 사과를 순순히 받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팥쥐의 계략인 줄은 까맣게 몰랐던 콩쥐는 팥쥐가 같이 물놀이를 가자는 권유에 함께 숲속 연못으로 갔다가 팥쥐가 뒤에서 콩쥐를 밀쳐버리는 바람에 연못에 빠져 그만 익사하게 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의붓 언니를 죽이고도 안색 하나 바뀌지 않던 팥쥐는 뻔뻔하게도 자기가 콩쥐 대신에 부인인 행세를 합니다.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온 김감사는 아내의 얼굴이 달라진 것을 보고 잠시 의심했는데 팥쥐는 자신이 땡볕에서 일을 하다가 얼굴이 까맣게 그을렸고 긁힌 자국이 생겼다는 팥쥐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버리게 됩니다. 여튼 그 뒤 콩쥐는 자신이 빠져 죽은 그 연못에서 큰 연꽃으로 환생을 하게 됐고요. 어느 날 숲을 산책하던 감사가 그 연꽃을 꺾어서 자신의 방 안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방 안에 있을 때는 그냥 활짝 피어있던 그 꽃이 이상하게도 방 안에 팥쥐만 남았다 하면은 꽃에서 손이 나와서 팥쥐의 머리채를 뜯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팥쥐가 그 사실을 감사에게 말해봤지만 당연히 믿을 리가 없었고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팥쥐는 그 연꽃을 냅다 아궁이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재가 다 타버리자 이 꽃은 오색 구슬로 변해서 또르르 굴러 나왔습니다. 불씨를 얻으러 온 이웃집 노파가 그 구슬을 발견하고는 몰래 갖고 가서 자신의 벽장에 넣어뒀는데
그 구슬이 콩쥐로 변해서 자기가 죽은 사연을 노파에게 말을 하게 됐고요. 그 콩쥐 귀신은 한상 잘 차려서 감사를 초대한 다음에 감사에게는 일부러 짝이 바뀐 젓가락을 놓아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노파는 자신의 생일이라고 속인 뒤에 감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고요. 콩쥐 귀신의 말대로 감사의 음식상에 짝이 바뀐 젓가락을 놓게 됩니다. 감사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젓가락이 짝이 맞지 않음을 지적하자 그 앞에 콩쥐의 귀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의 앞에 나타난 콩쥐의 귀신은 감사에게 젓가락 짝이 틀린 것은 똑똑하게 아시는 양반이 어찌하여 아내가 바뀐 것은 모른단 말이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팥쥐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토로하게 됩니다. 콩쥐의 말을 들은 감사가 팥쥐를 체포한 뒤 문초하여 연못에서 콩쥐의 시신을 찾고 시신을 염하려고 들자 콩쥐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콩쥐는 다시 살아나자마자 자초지종을 밝혔고 감사는 모든 것을 알게 되어 팥쥐와 배씨 부인에게 엄벌을 내리라고 엄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콩쥐는 남편인 감사에게 어머니인 배씨 부인만큼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는데 감사는 애초부터 그런 못된 짓을 꾸민 것이 어미이니 그는 더 큰 벌을 내려야 하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후 팥쥐는 옥으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고 거열형을 당한 후 갈갈이 찢긴 시체를 젓갈로 담가버리고 항아리에 넣어서 봉한 채 계모였던 배씨에게 선물로 보내지게 됩니다. 배씨는 이것이 시체로 만든 젓갈인지를 모르고 먹었는데 너무 맛이 있어서 무엇으로 담근 젓갈이냐고 사자에게 물어보자 사자가 크크 웃으면서 사실 그건 당신 딸 사체로 만든 젓갈이요. 그것도 모르고 먹다니 라면서 진실을 알리고 놀리자 그 말에 극도로 큰 충격을 받아서 배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콩쥐는 삼남일녀를 낳으면서 감사를 모시고 감사는 부친 최만춘에게 얌전하고 젊은 여자를 중매시켜줘서 모두들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콩쥐팥쥐의 원전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꽤나 긴 이야기인데 사실 앞에 이야기들은 이제 익히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뒤에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죠. 영원한 주인공이었던 우리의 콩쥐가 연못에 빠져서 죽고 팥쥐는 젓갈로 담가져가지고 그의 모친이었던 배씨 부인에게 먹히기까지 하는 식인의 풍습까지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그래도 멀리 보면 첫 번째 이야기랑 마찬가지로 해피엔딩이긴 하거든요. 콩쥐의 입장에서만 보면 해피엔딩이지. 근데 주변 인물들까지 좀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콩쥐팥쥐 이야기를 엄청 좋아하진 않았지만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소가 밭 가는 걸 도와주고 두꺼비가 독 막는 걸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창의적인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재미있게 읽었는데 뒤에 감춰져 있던 내용은 상당히 끔찍했다는 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 또 궁금한 게 왜 이런 동화들은 전부 계모는 나쁜 사람으로 등장하는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새엄마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데는 동화들이 한 몫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신데렐라라든지 콩쥐팥쥐라든지 전부 계모. 그러니까 새엄마는 전부 나쁜 사람으로만 나와.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새엄마가 생길 수 있잖아, 당연히.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재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은 이제 새엄마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새엄마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옛날 이야기들이 전부 계모는 나쁜 사람으로만 나와서 참 흥미로운 것 같기도 하다. 왜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추천석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옛날 진천 땅과 용인 땅에 이름이 추천석인 사람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물론이고 생년월일과 탄생 시각까지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주도 똑같았죠. 반면 이 두 명의 추천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였는데요. 진천 지역의 추천석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마음씨 착한 농부였는데, 용인 지역에 살고 있던 추천석은 부를 축적하면서도 욕심을 부려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염라대왕은 저승사자를 시켜서 용인 지역에 살고 있는 추천석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저승사자들이 진천 지역에 있는 추천석을 찾아가는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진천에 살고 있던 추천석은 영문도 모른 채 용인에 살고 있는 추천석을 대신해서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진천에 살고 있던 추천석을 본 염라대왕은 깜짝 놀라면서 서둘러 명부를 확인하고 용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승사자들을 향해서, 야, 내가 분명히 용인 추천석을 데려오라고 했냐 안 했냐? 진천 추천석을 데려올 거면 어떡해? 하면서 노발대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인 추천석을 제대로 데려오라고 진천 추천석을 풀어주라고 했고요. 진천 추천석에게, 야, 진짜 미안하다. 야, 지상계로 빨리 돌아가. 라고 염라대왕이 사과를 하게 됐습니다. 진천 추천석은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지만 그 기쁨도 잠시. 집으로 돌아가 보니 자신의 육체는 온데간데 없고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족들이 장례를 다 지내고 장사까지 다 지낸 뒤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진천 추천석은, 야, 이거 일이 이렇게 되냐 어떡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던 끝에 어쩔 수 없이 용인 추천석의 몸이라도 빌려야겠다는 생각에 냅다 용인으로 뜁니다. 그렇게 해서 용인 추천석의 집에 도착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용인 추천석의 가족들은 그의 시신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인 추천석의 혼이 저승사자들에게 잡혀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신에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천 추천석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용인 추천석의 육체에 들어가면서 빙의해서 일어나니까 용인 추천석의 가족들은 죽다 살아난 용인 추천석의 몸을 보고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진천 추천석의 영혼이 용인 추천석의 몸을 빌린 터였기 때문에 진천 추천석은 용인 추천석의 가족들에게 사연을 설명했지만 가족들은 이 사람이 죽다 살아나더니 헛소리를 하는구만 하면서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진천 추천석은 용인 추천석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 날이 밝는 대로 진천으로 향했고요. 용인 추천석의 가족들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면서 진천 추천석을 따라가 보게 됩니다.
용인 추천석의 몸을 빌려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진천 추천석은 자신의 아내에게 여보, 내가 돌아왔어 하면서 기쁜 듯이 소리를 쳤지만 아내는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죽은 전 남편이라고 하니까 믿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진천 추천석의 아내는 미친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을 불렀고, 뒤따라온 용인 추천석의 가족들은 진천 추천석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천 추천석이 계속해서 필사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자 사람들 사이에서 옥신각신 실랑이가 벌어지게 됐고요. 결국은 다 같이 관가로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관가에서 원님은 야, 그러니까 네 말은 저승에서 착각을 해가지고 지상으로 왔는데 원래 몸이 장례를 다 지나가지고 용인 사람의 몸을 대신 빌려가지고 진천으로 온 거라고? 라면서 의아해한 뒤 진천 추천석의 사연을 쭉 듣고는 용인 추천석의 몸을 빌려 부활한 진천 추천석이 맞다고 판단해서 생거진천 사거용인,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충북 진천 땅에서 살고 죽은 다음에는 용인 땅에서 묻혀라 라고 할 것을 판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판결대로 진천 추천석은 본래 가족들과 함께 진천에서 그대로 살다가 세월이 지나서 사망을 하게 되자 용인 추천석의 가족들이 그의 시신을 거두어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네.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완전 똑같은 두 사람이 이제 잘못 저승에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인 건데, 이 이야기를 왜 소개를 해드렸냐면은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 너무 어이가 없어요. 너무 뜬금이 없어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나는 이게 유사한 일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실제로. 그게 아니고서는 내용이 너무 뜬금이 없어.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 디테일해요. 충북 진천, 경기도 용인, 이 두 곳이 아예 지명이 딱딱 짚혀서 나오고, 게다가 이제 추천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명확하게 나온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리고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이 이야기가 어원이 되는 그런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고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생각해보면 그냥 웃긴 일로만 넘길 이야기는 아니죠. 뭔가 기묘한 이야기처럼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제가 이제 트러커 일을 하면서 진천 지역을 이렇게 좀 옆으로 지나갈 때가 있는데 이런 전설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저한테는 흥미롭게 와닿는 것 같아요. 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여우누이 설화입니다. 대한민국 제주도 혹은 전라북도의 전래동화 혹은 민담입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한번 살펴보죠. 옛날에 어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 부자는 아들만 넷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우들이 출몰하는 여웃골 근처 절에서 치성을 드려 마침내 귀하디 귀한
막내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딸은 부모님과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집안의 금지옥엽으로 자랐는데, 그러던 어느 날 금음만 되면 집에서 키우던 소나 말, 돼지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 마리씩 픽픽 죽어나가자 아버지는 장남에게 밤샘 경비를 시키게 됐고요. 뜬 눈으로 밤을 새던 장남은 막내 누이가 밖으로 나와서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로 변신해 외양간에서 소의 간을 빼먹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다음날 그대로 아버지에게 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를 전혀 믿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 감시를 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들 역시도 모두 누이가 여우로 변신해서 가축의 간을 먹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합니다. 아들들 모두 이런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것을 사실대로 고했지만 부모는 전혀 믿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들들이 단체로 어린 누이를 모함한다면서 그들을 전부 집에서 내쫓게 됩니다. 이후 주인공인 장남이 어느 집에 장가를 들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 한 번쯤은 본가에 돌아가고 싶어져서 자신의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짐을 꾸리게 됩니다. 하지만 누이가 여우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서 불안해하던 아내는 사실 그 집안이 도술의 일가견이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장인어른이었던 그 도사는 아무래도 그 누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수상한 것 같네 라면서 노란색과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인 3가지 색의 호리병과 날카롭고 예리한 칼, 그리고 활과 화살, 그리고 몇백 리를 달려도 결코 지치지 않는 준말을 가져다 주면서 만에 하나라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즉시 사용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사위였던 주인공은 장인과 장모 그리고 아내에게 매우 고마워하면서 집에 다녀가는 길에 오르게 됐고요. 그렇게 며칠을 가던 끝에 고향 근처에 있던 주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밥과 말 먹이를 살 겸 식사를 할 무렵 주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고 보니 그 땡땡 마을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자 주모는 아이고, 그 마을 분이신가 보군요. 아이, 그 마을이 언제부터인가 횡해군이 들어서 제일 가던 부잣집이 이미 몰락한 지가 한참 오래고, 고향 사람들은 동물들이 죽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유도 모르게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픽픽 죽어나가더니만, 더 나가서는 성인들도 여럿이 비명행사해서 생존한 사람들은 결국 견디다 못해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어요. 목숨이 극도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절대로 가지 마시구려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영 느낌이 좋지 않아서 서둘러 마을로 가지만 마을에 도착하자 집은 이미 매우 오래전에 말 그대로 폐가로 변해 있었고요. 그 집에는 그저 누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려운 가슴을 진정시키고 오빠가 왔다 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여니 누이는 오라버니를 대접하겠다면서 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지만 주인공은 바로 이상한 걸 눈치채서 말을 타고 달아났고요. 누이는 이를 놓치지 않고 여우로 변해서 뒤따라오게 됩니다. 이때 오라버니, 오라버니, 밥을 안 먹고 어딜 가시려 그러? 라든지 오라버니는 내가 해준 밥을 먹고 나는 오라버니를 먹고 서로 다 좋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다고 하는 판본도 존재합니다.
여튼 판본마다 대사는 다르지만 요괴의 본색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동생 행세를 하면서 농락했다라고 하는 점은 전부 공통입니다. 여튼 이렇게 쫓기던 중에 붙잡힐 뻔하는 위기에 몇 번 닥치게 되는데요. 이때마다 장남은 아내가 줬던 호리병을 차례로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노란 병에서는 가시덤불이 나타나게 됐고, 파란 병에서는 물바다가, 빨간 병에서는 불구덩이가 생겨나면서 여우를 맞게 됩니다. 첫 번째로 던진 노란 병의 가시덩굴은 여우가 근성으로 뚫고 나왔고요. 다음으로 파란 병의 물바다는 여우가 헤엄쳐서 뒤쫓아왔지만, 마지막으로 던진 빨간 병의 불길은 뚫지 못하고 결국은 여우가 산채로 타죽게 됩니다. 여튼 이렇게 주인공은 가까스로 탈출을 하게 됐고요. 형제들은 가족들의 유해를 수습한 뒤 집을 떠나서 각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사는데, 주인공인 장남만큼은 아내와 함께 도수를 닦으면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여우누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야기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설화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는 누군가가 금기를 어겼을 때, 혹은 주인공이 명백하게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벌로서 등장을 하는데, 이 설화만큼은 예외적으로 갑자기 한 집안에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금기와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요괴를 퇴치하거나 물리칠 방법도 없고요. 그저 간신히 요괴로부터 몸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가장 해피엔딩에 가까운 판본입니다. 이러한 점은 콩쥐팥쥐, 옹고집전, 흥부놀부로 대표되면서 권선징악, 소탐대실, 인과응보, 자업자득, 개과천선의 요소가 짙은 플롯을 가진 대다수의 한국 설화와는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 설화는 과거부터 지진, 화산, 태풍 등 개인이 통제가 불가능한 천재지변이 많이 발생했던 일본의 설화와 유사한 플롯을 가진 독특한 사례의 설화입니다. 제주도는 날씨가 매우 변덕스럽고 제주도 자체도 화산섬이고요. 이로 인해서 재난이 많았음을 감안했을 때는 이런 제주도의 상황 때문에 생겨난 설화가 아닐까 하는 추측은 있습니다. 즉, 교훈이나 시대의 규범 등과 무관하게 오로지 원초적인 공포만을 목적으로 한 이야기라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점입니다. 굳이 억지로 찾아보면 아무 문제가 없던 화목한 부잣집에 금지옥엽 막내딸이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 요괴였기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 라는 내용에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당대의 여성 억압적인 뉘앙스가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작중에 등장하는 막내딸의 경우에는 타인을 홀리는 성적 존재가 아니라 그저 명백한 절대악에 가깝게 묘사가 되기 때문에 집안에서 사랑받던 막내딸이 알고 보니 악마였다는 반전이 공포감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 판본들을 막론하고 작중에 등장하는 남매의 부모는 아들들보다 딸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일부 판본에서는 아들은 모두 죽어도 좋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도 묘사가 되는데, 이런 부모의 행각은 딸을 얻을 수만 있다면 가문의 대가 끊겨도 좋다 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이 시대의 사상을 반영했을 때 천인공노할 만한 만행이자 폐륜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때문에라도 충분히 금기를 범했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이기는 합니다. 여튼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이야기를 재밌게 읽었던 게
아이템 때문에 재밌게 읽었어요. 그 뭔 느낌인지 알죠? 아내가 챙겨주는 그 호리병에서 도수를 이용해서 여우를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되게 뭔가 판타지적인 느낌이 강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리와인드를 해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밖에 없죠.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내딸이 태어났는데 걔가 여우 요괴였어. 그래서 마을을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집안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을에 돌아온 장남 첫째 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꼬신 거죠. 근데 이제 실패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로 앞서 알아봤던 내용들과는 다르게 교훈이 전혀 없어요. 그냥 공포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화들과는 상당히 궤를 달리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야기는 뭘까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내가 만약에 부모인데 아이한테 이 이야기를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잠깐 생각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 애가 너무 무서워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딱히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알려주기 되게 망설여지는 이야기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뭐 그런 동화였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준비한 동화는 이렇게 4가지로 끝입니다. 예.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잔혹한 동화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가 또 여러 가지 동화들을 찾아보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는 동화들은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